오늘 강연자이신 이제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지금 이제 프로필 여러 가지 설명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장관님께서는 1988년 대통령 정책보좌관실을 맡으셨고요. 90년에서 97년 사이에는 환경부에서 장관 비서관, 폐수관리, 평가제도, 교통공해, 수도정책, 폐기물 정책과장, 기획예산 담당관 등을 맡으셨습니다. 그 이후 2002년까지는 대변인과 대기보전, 수질보전, 환경정책을 거쳐서 2006년에 환경부 차관, 2007년부터 8년에는 환경부 장관을 맡으셨고요.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상임 고문으로 계십니다. 이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님께서는 어떤 환경 전문가로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환경 정책을 거의 이끌어오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강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 정책과 세계 환경 정책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미쳐온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또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레이저 포인터고요. 오른쪽 걸 누르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규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과학 축천에서 좋은 구경, 유익한 구경 경험 많이 하시고 시간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제 강의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1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국내 환경 얘기를 간단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우리 요새 최근 이슈가 되고 오늘 주제인 기후변화 정말 무엇이 문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또는 그냥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때문에 그런 걸로 양해해 주시고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끝날 무렵이나 또는 끝난 후에도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국내 환경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기후변화 현상과 전망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걸 해결하기 위한 협상, 대응 그런데 또 다른 쟁점 또 우리나라의 입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있고 학부형도 계신 것 같고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신 전문가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디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될지 저도 조금 곤혹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죠? 먼저 국내 환경 현황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세계 3위라 그러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서 세계 3위인데 특별히 우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는 이 국토 면적, 남한 면적의 12%인데 인구가 46%나 삽니다. 또 자동차도 46%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는 전국의 4배고 자동차 대수가 전국에 한 1,600만 대 되는데 지금은 한 수도권에만 반에 해당하는 750만 대가 다닙니다. 이 좁은 면적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좁은 수도권에 사람이 활동함으로써 생산 소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오염 물질들의 이런 오염 부담이 대단히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로 1km당 자동차 대수가 동경하고 비교하면 1km당 통상 자동차 밀도는 도로 1km당 자동차 대수로 얘기하는데 290대
동경의 한 5배가 되고 파리의 8배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같은 도로 1km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똑같은 일본이나 파리, 프랑스의 최강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한 저공해 자동차라 할지라도 오염 부하는 우리 대기 오염에 주는 부하는 파리의 8배 이상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똑같이 선진국하고 똑같은 규제를 해갖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희가 이 압축 성장 또 도시화 과정에서 저희가 90% 이상이 다 이제 도시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환경 여건이 어려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항산가스 SO2 이게 산성비 원인 물질이고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 인간에 미치는 피해가 제일 큰 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오염 물질 중에 하나인데 고항류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공업화 과정에서 저희가 저항류도 공급하고 지금은 이제 초저항 경유도 공급하고 또 휘발유차에는 무연 휘발유 공급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세계 세 번째로 무연 휘발유 또 휘발유 자동차에는 오염물질을 다 거르는 캐탈리틱 컨버터라고 삼원 촉매 장치를 세계적으로 세 번째 붙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양을 최대한 줄여서 아항산가스 농도가 1988년 당시 IOC에서 한국 올림픽 개최하는데 서울에서 과연 마라톤을 뛸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올림픽 직전에 굉장히 SO2 농도만 해도 지금 현재 지금 아항산가스 농도는 그 당시에 한 10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아항산가스 오염도를 줄인 성공적인 나라로 저희가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나라임에도 그래서 농도 자체는 굉장히 줄였지만은 우리 국토 1헥타르당 151kg가 나옵니다. 미국의 이 국토는 작고 인구는 많고 자동차는 많고 산업은 집중돼 있고 그래서 아항산가스의 헥타르당 나오는 오염 부하량이 미국의 7.7배, 프랑스의 8.8배입니다. 또 도시 쓰레기량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전국적으로 폐기물 종량제를 전 세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외국에는 자치단체 차원의 부분 한 나라는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일시에 전국적으로 한 나라는 없었는데 우리 국민들 주부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셔갖고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돼서 재활용률도 엄청나게 지금은 50% 이상 늘었습니다. 재활용률이. 그리고 쓰레기가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그 당시에 94년도에 1인 1일당 1.5kg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량제 시행 이후로 저희가 최선진국 수준보다 더 낮은 1kg 정도가 나옵니다. 하루에 1인당. 독일도 1.05 정도, 일본이 한 1kg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0.99kg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분리수거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려주시고 플라스틱 캔 다 이렇게 참여해서 해주신 덕으로 그렇게 쓰레기량을 줄였음에도 우리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쓰레기량은 미국의 9배입니다. 프랑스의 3.5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미국보다는 쓰레기 줄이는 노력을 9배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나라하고 똑같이 했다가는 이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료농약 사용량 우리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 식량을 많이 이제 하기 위해서 품종 개량도 하지만 비료농약을 많이 씁니다. 적정 비료농약보다 더 과도하게 써서 문제인데 그 단위 면적당 비료농약 사용량이 미국의 3.8배, 프랑스의 한 2배 됩니다. 이 적정 사용량보다 초과되는 잉여량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가서 토양 오염이 되고 비가 와서 흘러나가면 여러분 다 그것이 하천이 오염되고 그
그것이 부yo양한 물질이 돼서 질소인 아닙니까? 이 비료들이 그런 게 다 부yo양한 물질에서 강이 썩고 호소가 썩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부하도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환경이 열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반면에 우리가 국토 면적 대비 자연 보호 지역 비율이 OECD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선진국 OECD의 한 반밖에 안 됩니다. OECD 각국의 국립공원이다, 무슨 야생 동식물 보호 지역이다, 습지 보호 지역이다 이렇게 보호 면적이 국토의 한 최소 15% 넘는데 우리는 그 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아름다운 보존해야 될 생태계가 항상 훼손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죠. 또한 그런 반면에 국가생물종 발굴수를 봅시다. 영국이 6만 종을 발굴했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된 게 3만 종밖에 안 됩니다. 그 92년도에 리우에서 유엔 환경회의 정상회의를 열면서 크게 두 가지 큰 협약이 세계 역사상 기록될 두 가지 조약이 체결됩니다. 생물다양성 협약과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는데 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되면서 거기에 국가의 어떤 생물 자원에 대한 고유하고 독점적이고 그 배타적이고 주권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 주권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라는 뜻은 즉 그것이 우리의 고유종이나 재래종으로 확인된 종은 생물자원은 외국에서 우리 그 종을 사용할 때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장미 농가들이 장미 재배해서 수출했다가 덴마크나 네덜란드한테 소송 걸려서 지금 한 송이에 500원, 1000원씩 내고 소송이 몇백억씩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이제 앞으로는 이 생물종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DNA들이 앞으로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생물 앞으로의 이제 자원 이제 석유 자원에서 물 자원에서 이제 생물 자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자국의 생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국토 면적에 큰 차이 없고 위도도 기후도 비슷한 영국도 자기네 국토에 생물종이 한 10만 종 될 거라고 추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6만 5천 종 찾아냈어요. 한 200년 전부터. 근데 우리는 지금 옛날 자산오본이 뭐 역사 책에 나온 종까지 다 포함해서 문헌상 확인되어 있는 게 지금 3만 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만 종을 이걸 발굴해내야 되는데 사실 10만 종이 있을지 더 찾아내면은 12만 종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벌써 8만 5천 종을 찾아냈어요. 일본하고 우리도 기후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10만 종 될 거다라고 추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벌써 자국 내 생물 자원을 8만 5천 종을 찾아내고 이제는 열대 지방 가서 아마존 가고 인도네시아 가서 남해 거에 가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쓱 갖고 오면 자기네 고유종이 되죠. 학계 자기 고유종으로 발표하고 대표적인 게 우리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북미 시장 라일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라일락이 북한산에서 왜 미국 사람이 그 반출해 갖고 가서 판 게 그게 미스킴 라일락입니다. 돈 우리 1원도 못 받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구상나무, 그게 우리 고유종인데 구상나무가 유럽 시장에 가서 영화에 나오는 멋있는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세모 영화 보면